혜정은 그날도 평소처럼 고급 한정식당의 복도를 천천히 닦고 있었다. 윤이 나는 나무 바닥 위에 자신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질 때 벽 한쪽에 붙어있는 낡은 전단지 하나가 그녀의 시선을 붙잡았다. 수많은 광고와 공지 사이에 섞여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종이만은 눈에 박히듯 또렷했다. 사람을 찾습니다. 굵은 글씨 아래에는 중년 여성의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짧은 설명이 적혀 있었다. 혜정은 무심코 내용을 읽다가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전단지에는 찾고 있는 사람의 특징으로 왼쪽 팔꿈치 아래에 화상 흉터가 있음이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손에서 걸레가 툭 떨어졌다. 왼쪽 팔꿈치 아래 오래전 뜨거운 물에 데어 남은 그 흉터. 혜정은 본능처럼 소매를 걷어 올렸다. 거울을 볼 필요도 없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흔적이 그 자리에 분명히 있었다. 전단지의 글자는 계속해서 그녀의 머릿속을 두드렸다. 33년 전 헤어진 아이를 찾고 있습니다. 33년이라는 숫자가 심장을 세게 눌렀다. 자신이 몇 살인지, 언제부터 혼자였는지, 왜 늘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느낌으로 살아왔는지가 한꺼번에 떠올랐다. 전단지 하단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장 김 사장이라는 설명이 덧붙어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인물, 요리계의 전설 같은 존재가 왜 하필 자신을 찾고 있는 걸까? 혜정의 머릿속은 순식간에 혼란으로 가득 찼다. 이건 우연일까? 아니면 누군가의 장난일까? 하지만 흉터라는 단어 앞에서 그녀는 부정할 수 없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떨림이 올라왔다. 어쩌면 평생 묻어두고 살았던 자신의 출생, 자신의 이름, 자신의 시작에 대한 답이 이 종이 한 장에 적혀 있는 건 아닐까? 혜정은 전단지를 조심스럽게 떼어 손에 쥐었다. 종이의 촉감이 이상할 정도로 무겁게 느껴졌다. 그 순간 그녀의 인생이 더 이상 이전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을 아주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예감하고 있었다. 혜정의 기억은 전단지를 쥔 그 순간 자연스럽게 아주 오래된 과거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어린 시절의 그녀는 늘 조용했고 울음조차 삼키는 아이였다. 아버지의 장례식 날 검은 옷을 입은 어른들 사이에서 혜정은 작은 손을 꼭 쥔 채 멍하니 서 있었다. 향 냄새가 코를 찔렀고 차가운 바닥의 감촉이 발바닥을 통해 전해졌다. 그날 이후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떠난 자리는 너무 컸고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따뜻함이 아니라 날선 시선이었다. 새어머니는 혜정을 볼 때마다 한숨부터 쉬었고 밥상에서는 늘 마지막 자리가 혜정의 몫이었다. 내가 뭘 안다고 밥을 더 달라 하니 라는 말이 일상이었고 작은 실수 하나에도 혜정은 고개를 숙여야 했다. 어린 몸으로도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이 집에서 자신은 손님도 가족도 아니라는 것을. 밤이 되면 이불 속에서 숨을 죽이고 울었다. 소리를 내면 혼날까 봐, 존재를 들킬까 봐 입을 틀어막은 채 눈물만 흘렸다. 어느 날은 배가 고파 부엌으로 몰래 나왔다가 새어머니에게 들켜 거지처럼 굴지 마라는 말을 듣고 문 밖으로 쫓겨난 적도 있었다. 그날 밤 혜정은 마당 구석에 웅크린 채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자신을 내려다보는 눈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았다. 결국 혜정은 그 집을 떠나게 되었다. 떠난다기보다는 밀려난 것이었다. 보호소, 낯선 침대, 이름을 불러주는 대신 번호로 부르는 어른들. 거기서의 시간은 길고도 무거웠다. 아이들은 서로 상처를 숨기듯 웃었고 혜정은 점점 말을 잃어갔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질문이 남아 있었다. 나는 원래 어디에서 왔을까? 하지만 그 질문은 늘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살아남아야 한다는 현실에 묻혀 사라졌다. 그렇게 혜정은 자신의 시작을 모른 채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는 법만 배운 채 어른이 되어갔다. 혜정의 인생은 어른이 되어서도 한 번도 편해진 적이 없었다. 보호소를 나와 어렵게 결혼을 했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단어를 믿어보고 싶었다. 남편은 말수가 적었지만 성실했고 혜정은 그 옆에서 조용히 하루를 살아내면 된다고 생각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작은 손이 그녀의 손가락을 붙잡는 순간 혜정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적어도 이 아이만큼은 자신처럼 외롭게 만들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 평범한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남편이 세상을 떠났고 장례식장에 울음소리가 가득 찼을 때 혜정의 마음은 텅 비어버렸다.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현실은 그녀를 몰아붙였다. 남편의 어머니는 검은 상복을 입은 채 혜정을 노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내가 이 집에 있을 이유는 없다고. 혼자서는 아이도 제대로 못 키울 거라고. 혜정은 아이를 품에 안은 채 고개를 숙였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찢었다. 며칠 뒤 보험금 이야기가 나왔다. 남편이 남긴 유일한 흔적 같은 돈이었다. 하지만 그 돈은 혜정의 손에 들어오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서류를 내밀며 말했다. 이건 집안에서 관리할 테니 내가 신경 쓸 일 아니라고. 그리고 이어서 내민 또 다른 종이 아이의 양육권을 포기하라는 서류였다. 혜정은 그 자리에서 손이 떨려 펜을 잡지 못했다. 아이를 빼앗긴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낮춰 협박하듯 속삭였다. 지금 사인하면 아이는 내가 키워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겨울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던 그날 혜정은 아이를 꼭 끌어안고 울었다. 선택지는 없었다. 살아남아야 했고 언젠가 다시 아이를 지켜낼 힘을 얻어야 했다. 그렇게 혜정은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집을 나섰다. 돈도, 집도, 남편도, 그리고 아이와 함께할 시간마저 빼앗긴 채로. 그날 이후 혜정의 삶은 오직 하나의 목표로 이어졌다. 버티는 것,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다시 아이의 손을 잡겠다는 약속이었다. 혜정은 아이와 떨어진 뒤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갔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출근하던 날들, 그녀가 몸을 의지할 수 있었던 곳은 도심 한복판의 고급 한정식당, 궁인의 뜰이었다. 화려한 이름과 달리 혜정의 자리는 늘 주방 한켠,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다. 바닥을 닦고, 그릇을 나르고, 손님이 떠난 뒤 남은 흔적들을 말없이 정리하는 일이 그녀의 몫이었다. 손님들이 웃으며 나누는 대화와 은은한 음악 소리는 유리벽 너머의 세상처럼 느껴졌다. 혜정은 그저 조용히 일만 하면 된다고, 문제를 만들지 않으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평온은 늘 가장 잔인한 순간에 깨졌다. 어느 날 저녁, 손님이 가장 붐비는 시간에 식당 문이 거칠게 열렸다. 낯설지 않은 목소리가 공간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시어머니였다. 검은 코트를 걸친 채 마치 이곳의 주인인 것처럼 당당하게 들어와 혜정을 가리켰다. 저 여자 조심하세요.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혜정에게 쏠렸다. 시어머니는 숨 돌릴 틈도 주지 않고 말을 이어갔다. 남편 죽고 보험금 노리다 실패한 여자라느니, 아이를 버리고 돈 벌러 다니는 뻔뻔한 여자라느니, 입에 담기 힘든 말들이 연달아 쏟아졌다. 혜정의 귀에서는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설명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직원들의 표정이 굳어갔고 손님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림이 번졌다. 매니저가 다가와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소리를 높였다. 이런 여자를 여기서 일하게 두면 식당 명성에 먹칠이다. 그 말에 혜정은 무릎에 힘이 풀렸다. 그 자리에서 잘리면 그녀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다. 아이를 다시 찾기 위한 마지막 끈마저 끊어질 것 같았다. 혜정은 결국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제발 여기서만은 일하게 해달라고, 잘못한 게 있다면 자신이 다 안고 가겠다고 말했다. 자존심 같은 건 이미 오래전에 내려놓은 뒤였다. 그 순간 식당 안의 공기는 숨막힐 듯 무거워졌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혜정을 불쌍하다는 눈으로 바라봤다. 혜정은 눈물을 삼키며 생각했다. 지금 이 굴욕도, 이 모욕도 언젠가 아이를 다시 품에 안을 수 있다면 견딜 수 있다고. 그렇게 그녀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다시 한번 삶에 매달리고 있었다. 그날의 소란이 아직 가라앉지 않았을 때였다. 식당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고
혜정은 고개를 든 채 숨을 고르지 못하고 서 있었다. 그 순간 주방 쪽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는 한 사람이 있었다. 평소에는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식당의 주인, 김 사장이었다. 회색 머리를 단정히 넘긴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분노,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떨림이 동시에 떠올라 있었다. 김 사장은 혜정을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다가 갑자기 전혀 다른 질문을 던졌다. 왼쪽 팔꿈치 아래에 흉터 있나요? 예상치 못한 말에 혜정은 순간 얼어붙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주변 사람들도 술렁였고 시어머니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다. 하지만 김 사장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혜정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천천히 소매를 걷어 올렸다. 오래된 화상 흉터가 그대로 드러났다. 그 순간 김 사장의 손에서 찻잔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깨지는 소리와 함께 식당 안의 공기가 산산이 흩어지는 듯 했다. 김 사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한 걸음 다가와 혜정의 팔을 붙잡았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이 흉터, 혹시 어릴 때 뜨거운 물에 데인 적 있나요? 혜정은 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너무 오래된 기억이었지만 그날의 통증만은 아직도 몸에 남아 있었다. 그제야 김 사장의 눈가가 붉어졌다. 33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확신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그 사이 시어머니는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자 목소리를 높였다. 이건 연극이냐며 사람들 앞에서 쇼를 하지 말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김 사장은 처음으로 그녀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 식당에서 소란 피운 건 당신입니다. 그리고 다시 혜정에게 시선을 돌렸다. 김 사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이 사람을 제가 33년 동안 찾고 있었습니다. 혜정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식당의 소음도 사람들의 시선도 모두 멀어졌다. 그 말 한마디가 그녀의 인생을 통째로 흔들어 놓고 있었다. 그날 이후 모든 일은 너무 빠르게 흘러갔다. 혜정은 아직도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하지 못한 채 김 사장의 안내로 병원을 찾았다. 밝은 조명 아래서 혈액을 채취하는 동안에도 그녀의 손은 계속 떨렸다. 만약 아니면 어쩌지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여 심장이 쉴 새 없이 뛰었다. 김 사장은 검사 내내 혜정 곁을 떠나지 않았다. 말은 없었지만 그 침묵 속에는 33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다. 며칠 뒤 결과를 확인하던 날 의사는 서류를 내려다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두 분의 친자 관계는 99.9%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한 문장이 떨어지는 순간 김 사장의 무릎이 풀리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혜정은 그 말을 몇 번이나 되뇌어야 했다. 99.9%. 틀릴 수 없는 숫자였다. 김 사장은 떨리는 손으로 혜정의 얼굴을 감싸 쥐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처음 듣는 엄마의 사과였다. 그 말에 혜정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누구에게도 해본 적 없는 질문과 원망이 터져나왔다. 왜 자신을 찾지 않았느냐고, 왜 그렇게 혼자 두었느냐고. 김 사장은 흐느끼며 대답했다. 찾지 않은 게 아니라 찾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아이를 잃은 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찾았다고. 다만 잘못된 정보와 거짓말, 그리고 아이를 노리는 사람들 때문에 번번이 엇갈렸을 뿐이라고. 혜정은 그제야 전단지의 문장이 떠올랐다. 왜 그렇게 구체적인 흉터를 적어두었는지, 왜 33년이라는 시간을 강조했는지. 그 모든 게 절박함의 흔적이었다. 두 사람은 병원 복도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도 상관없었다. 혜정에게 그 순간은 평생 비어있던 자리에 처음으로 이름이 채워지는 시간이었다. 고아도 며느리도 아닌 누군가의 딸이 되는 순간이었다. 눈물이 조금 가라앉은 뒤에야 혜정은 가슴속에 오래 쌓아두었던 질문을 꺼낼 수 있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피할 수 없는 이야기였다. 그럼 제가 굶고 맞고 보호소에 있을 때는요?
그때 어머니는 어디에 계셨어요? 그 말에 김 사장의 얼굴이 굳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이를 잃은 날 이후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김 사장은 당시 아이를 낳자마자 거대했던 집안의 싸움과 위협 속에 휘말렸다고 말했다. 아이를 노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녀의 아이가 약점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끊임없이 들려왔다고. 그래서 아이를 몰래 숨겼고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선택이 결국 가장 큰 상처가 되었다고 고백했다. 보호소로 보내진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고 다시 접근하면 오히려 아이가 더 위험해질까 봐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 말 하나하나가 혜정의 마음을 다시 아프게 찔렀다. 이해하고 싶었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다. 김 사장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그래도 이제는 도망치지 않을 거다. 내 인생에 다시는 손 못 대게 할 거다.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약속처럼 들렸다. 이후 김 사장은 곧바로 변호사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식당에서 있었던 일, 허위 사실 유포, 업무 방해, 그리고 아이를 이용한 협박까지. 모든 것을 법적으로 정리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그동안 선행이라는 이름으로 감춰져 있던 돈의 흐름과 보험금 문제도 전부 조사하겠다고 했다. 혜정은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편에 서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늘 혼자 싸워야 했던 인생에서 이제는 함께 싸워줄 사람이 생긴 것이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직 아픔이 남아 있었지만 그날 이후 분명해진 것이 하나 있었다. 더 이상 침묵으로 모든 것을 견디지는 않겠다는 것, 이제는 진실이, 그리고 정의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모든 이야기가 한 차례 지나간 뒤 혜정은 병원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늦은 밤이었지만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환했고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서도 어딘가 봄의 기운이 스며드는 것 같았다. 김 사장은 조용히 그녀 곁에 다가와 말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내 뒤에 있을게. 그 말은 명령도 동정도 아니었다. 아주 늦게 도착한 약속이었다. 혜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모든 상처가 아문 것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숨이 조금 편해졌다. 며칠 뒤 시어머니는 법률사무소로 출석 통지를 받았다. 보험금의 행방, 아이의 양육권, 그리고 그동안 혜정에게 가해졌던 협박과 모욕까지 하나하나 기록으로 남겨졌다. 여전히 그녀는 고개를 꼿꼿이 세운 채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상황은 이전과 달랐다. 이제는 혜정 뒤에 이름과 힘을 가진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혜정은 그 과정을 멀리서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아이를 떠올렸다. 언젠가 다시 손을 잡을 수 있을까? 그날이 정말 올까? 김 사장은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 따뜻함 속에서 혜정은 처음으로 미래를 상상했다. 도망치지 않아도 되는 삶,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되는 하루, 그리고 아이에게 전마가 왔다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을. 긴 겨울 같던 33년이 그렇게 끝나고 있었다. 상처는 남았지만 방향은 바뀌었다. 혜정의 인생은 이제 막 봄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